자, 이 화면을 보십시오. 이 척박한 바위산 투성이의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문명의 법칙을 완전히 붕괴시켰는지 말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거대한 강의실. 콧대 높은 엘리트 학생들의 숨소리조차 멎어버렸습니다. 평소 감탄사 하나 쓰지 않기로 유명한 카트린 교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죠. 프랑스의 낭만과 예술이 세계 최고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청년 줄리앙은 칠판에 띄워진 단 하나의 질문을 보고 자신의 얄팍한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70%가 험준한 산악지대인 좁디 좁은 땅. 자원도 기회도 없던 그 척박한 곳에서 오직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발버둥 쳤던 한국 부모 세대의 핏물 어린 생존기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완벽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200년간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서양의 낡은 지식을 산산조각낸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줄리앙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비교 문명학을 전공하는 콧대 높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프랑스 청년이죠. 제 피 속에는 유럽의 우아한 낭만과 예술이 흐른다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아침이면 센 강변의 테라스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철학을 논하고 주말이면 루브르의 예술품 사이를 거닙니다.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은 당연히 우리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 파리이고 다른 아시아나 제3세계 국가들은 그저 우리의 위대한 문화를 동경하며 뒤뚱뒤뚱 따라오는 변방의 존재일 뿐이라고 굳게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문명을 창조하는 지배자이고 그들은 그 문명을 흉내내는 소비자라는 오만함이 제 뼛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저는 100여 명의 엘리트 학생들이 뿜어내는 짙은 지적 허영심으로 가득 찬 대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에서 가장 냉철하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카트린 교수님의 비교 문명론 첫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카트린 교수님은 소르본의 모든 학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한 데이터와 논리만을 숭배하는 분입니다. 웬만한 학문적 성과로는 그분의 입에서 짧은 감탄사 하나조차 끌어낼 수 없죠. 학생들 사이에서 불리는 별명이 얼음 마녀일 정도니까요.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팩트만으로 학생들의 얄팍한 상식을 무참히 짓밟는 교수님의 수업은 두려우면서도 묘한 흥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육중한 강의실 문이 열리고 교수님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뚜벅뚜벅 교단으로 걸어 나오십니다. 의뢰하는 가벼운 농담이나 인사말조차 없습니다. 교수님은 곧바로 교탁 앞에 스위치를 눌러 거대한 스크린에 화면을 띄우십니다. 저는 잔뜩 긴장한 채 펜을 고쳐 잡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복잡한 세계사 연표나 빽빽한 경제 통계 자료가 나올 줄 알았는데 화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 글자도 그래프도 없는 새하얀 빈 화면을 보며 강의실 곳곳에서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번져나갑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눈을 맞추며 어깨를 으쓱하는 순간 이윽고 교수님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여십니다. 오늘 이 첫 수업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거창한 지도가 아닙니다. 수백 장의 통계 자료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100여 명의 숨소리가 일제히 멎어버립니다. 저 역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텅 빈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딸깍 리모컨 소리와 함께 하얀 화면 한가운데 굵직한 문장 하나가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역사상 한 국가가 공장의 불빛과 무대의 불빛을 동시에 켠 적이 있는가? 공장과 무대라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 미간을 찌푸립니다. 교수님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마치 우리의 무지를 꿰뚫어 보듯 차가운 시선으로 강의실을 훑어보십니다. 세계 문명사에는 지난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절대 법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름하여 문명의 교대 법칙입니다. 공장을 세워 제조업을 지배하는 나라는 무대를 잃고 문화적 영향력을 상실합니다. 반대로 화려한 무대를 세워 문화를 지배하는 나라는 공장의 거친 기계음을 잃고 기술 경쟁에서 도태됩니다. 문명은 절대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무기를 만들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저는 속으로 격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당장 우리 조국 프랑스를 보십시오. 전 세계의 럭셔리 패션과 최고급 미식, 문학과 예술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문화 제국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서
우리의 제조업은 바닥을 친 지 오래입니다. 우리 눈앞에 굴러다니는 최첨단 전자기기 중에 프랑스산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우리는 고상한 문화를 선택하는 대신 투박한 기술과 공장을 포기한 겁니다. 반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 독일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정밀기계를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완벽한 공장의 나라죠. 하지만 독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거나 독일어로 된 노래가 글로벌 차트를 휩쓸었다는 이야기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기술을 선택하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문화를 버린 겁니다. 세계의 패권국이라는 미국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트로이트 공장의 시커먼 굴뚝에서 연기가 사그라들고 나서야 서부 할리우드의 화려한 조명이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이 내려가면 문화가 올라가고 문화가 내려가면 제조업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 유럽의 지식인들이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문명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카트린 교수님의 다음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견고하게 쌓아올린 그 알량한 상식의 탑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0년 된 서구 사회의 절대 법칙을 정면으로 찢어버리고 역사상 유례 없이 두 개의 불빛을 동시에 켠 나라가 존재합니다. 공장의 거친 금속음과 대중문화의 화려한 음악 소리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폭발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는 나라. 한쪽 곡선이 내려가야 다른 곡선이 올라간다는 우리의 낡은 이론을 비웃듯 기술과 문화의 성장 곡선이 동시에 하늘을 뚫고 솟구치는 기적의 국가 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볼펜을 굴리던 소리도 책장을 넘기던 소리도 완전히 멈춥니다. 그 잘난 척하며 목에 힘을 주던 소르본의 천재들 중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합니다. 저 역시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란 말입니까? 대영제국도, 초강대국 미국도, 이웃나라 일본조차도 결국엔 교대의 늪에 빠져 해내지 못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동시 지배를 해낸 나라가 이 지구상에 버젓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제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침을 꼴깍 삼키는 순간 교수님이 다시 리모컨을 누르십니다. 텅 빈 스크린 가득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낯선 나라의 이름이 강렬한 붉은 글씨로 번쩍입니다. 대한민국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 저는 두 눈을 의심하며 스크린을 뚫어져라 노려봅니다. 한국? 저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 매달린 작은 반도 국가 한국 말입니까? 제가 아는 한국은 그저 인구 5천만 명 남짓에 전쟁의 상흔을 딛고 운 좋게 수출 몇 개를 성공시켜 경제를 조금 발전시킨 나라일 뿐입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학생들 사이에서 참지 못한 누군가의 헛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저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충동을 억누르며 볼멘 소리로 외칩니다. 교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국토의 70%가 가파른 산악지대인 아주 비좁은 나라 아닙니까? 땅에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고 우리처럼 농사를 지을 광활한 평야도 없는 그 척박하고 가난한 바위산에서 어떻게 최첨단 기술과 세계적인 문화를 동시에 피워낸단 말입니까? 그건 효율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당황한 제 목소리가 텅 빈 강의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으며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 역시 제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교단에 선 카트린 교수님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십니다. 마치 제 분노와 부정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상하고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교수님이 칠판을 짚고 있던 손을 떼며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니다. 줄리앙, 바로 그 근거 없는 오만함이 지금까지 우리 유럽의 눈을 철저하게 멀게 한 겁니다. 당신들은 한국의 그 가파르고 험준한 산악지형을 단순한 제약이자 한계라고 부르며 비웃었죠.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들은 그 모자라고 척박한 바위산을 무기 삼아 기어코 세계 문명의 새로운 표준을 세워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처절한 생존의 본능이 어떻게 200년 된 문명 법칙을 박살내고 기술과 문화를 동시에 쥐락펴락하는 무기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의 압도적인 증거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마치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제가 그토록 변방의 약소국이라며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나라.
자원도 뭣도 없는 아시아의 작은 땅덩어리라고 코웃음 쳤던 그 나라가 사실은 서양의 모든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야 할 거대한 문명의 지배자라는 사실이 제 숨통을 꽉 조여옵니다. 오만방자했던 제 세계관의 밑바닥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교수님의 차가운 손끝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릴 대한민국의 진짜 기적이 알량한 자부심에 취해 있던 프랑스 청년의 오만함을 과연 어떻게 짓밟아 놓을지 두려우면서도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설 만큼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교수님의 서늘한 일갈이 귓가를 때리는 순간 제 심장 박동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쿵, 쿵, 쿵. 귓막을 울리는 맥박소리 사이로 100여 명의 소르본 엘리트 학생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며 콧방귀를 뀌던 제 입술은 불에 댄 듯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무기이자 장점이라고 여겼던 유럽의 풍요로움이 어쩌면 나태함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교수님이 다시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지구본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내 화면이 줌인되며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 작은 반도 하나를 클로즈업합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대한민국의 맨 얼굴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유럽의 평온하고 짙은 초록색 들판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척추뼈처럼 사납게 솟아오른 험준한 산맥들입니다. 짙은 갈색과 회색빛의 가파른 바위산들이 좁은 땅덩어리의 무려 70%를 빽빽하게 뒤덮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수님의 목소리가 텅 빈 강의실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좁고 볼품없다며 비웃던 나라의 진짜 지형입니다. 우리 프랑스처럼 씨앗만 툭 던져놔도 미리 자라나는 끝없는 지평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땅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도 솟구치는 검은 황금, 석유단 한 방울 나지 않죠. 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여름이면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과 국토를 집어삼킬 듯한 장마가 몰아치는 곳. 이 지독하게 가혹하고 잔인한 자연환경 속에서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저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우리 유럽의 찬란한 문화와 여유는 사실 풍요로운 땅이 내려준 축복 덕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야에서 배불리 먹고 따스한 햇살 아래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예술을 논하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역사죠. 하지만 화면 속 저 가파르고 척박한 바위산에서는 당장 내일 먹을 밥 한 숟갈을 구하는 것조차 뼈를 깎는 전쟁이었을 겁니다. 서양의 지리학자들은 저런 지형을 보고 저주받은 땅이라며 고개를 내젓곤 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이 연속해서 나타납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서양의 기준으로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참혹한 가난이 스크린을 꽉 채웁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낡고 해진 옷을 입은 깡마른 부모들의 눈빛입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자기 몸집보다 큰 무거운 지게를 지고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는 아버지의 꽉 담은 입술. 자식들 먹일 보리쌀 한 줌을 구하기 위해 피가 맺히도록 일터를 누비며 기계처럼 재봉틀을 돌리던 어머니의 굽은 허리.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나 절망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 반드시 이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고야 말겠다는 짐승처럼 번뜩이는 결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 세대에게 실패는 곧 가족의 굶주림이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얼음 마녀 카트린 교수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느껴집니다. 자원이 텅텅 빈 나라에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사람의 머리와 툭 붉어진 손마디뿐이었습니다. 내가 피를 토하고 뼈가 부서져도 자식만큼은 기어이 책상머리에 앉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게 만들겠다는 무서운 집념. 이 한 맺힌 부모들의 처절한 희생이 훗날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고밀도의 천재적인 두뇌 집단을 이 좁은 땅에 폭발적으로 길러낸 겁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아냅니다. 우리 프랑스의 엘리트들이 푹신한 소파에 기대어 우아하게 문명의 교대 법칙을 사유할 때 한국의 어르신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펄펄 끓어오르는 중동의 사막으로 나라가 맨몸으로 철고를 세우고 건물을 올렸습니다. 이름 모를 이국의 캄캄한 지하갱도에 갇혀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냈고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그 피땀 어린 달러들이, 그들의 찢어진 손톱이 결국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훗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위대한 문화무대의 가장 튼튼한 철골 뼈대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속도전,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는 결코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을 날카롭게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활을 건 유전적 생존 본능입니다. 유럽이 200년 동안 여유 부리며 이룩한 산업화를 한국은 단 30년 만에 압축해서 때려 부수듯 이뤄내야만 했습니다. 뒤처지면 굶어 죽으니까요. 이 좁은 땅에서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부대끼며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2배 더 빨리 가장 완벽한 형태로 결과물을 쥐어짜내야 했습니다. 공학과 미학이 갈등하며 시간을 끌 여유조차 없었죠.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휩싸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튼튼하면서도 압도적으로 빠르게 짓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는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대중을 위해 기능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때려 박아 완벽에 가깝게 뽑아냅니다. 쓸모있는 것을 만들 때 아름다움을 쑤셔넣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때 극한의 기술력을 쏟아붓는 섭성.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갈등 해소와 융합 능력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쓰는 K문명 동시 폭발의 진짜 원동력인 겁니다. 머리를 거대한 해머로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그저 운이 좋았거나 우리 서양의 뛰어난 기술을 영리하게 베껴온 결과라고만 치부하며 조롱해 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국이 세계의 법칙을 부수고 올라선 자리는 누군가가 거저 내어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척박한 바위산에서 자식들의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기 위해 청춘과 목숨을 기꺼이 갈아 넣었던 한국 어르신들의 거친 손마디가 빚어낸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문명의 결정체였습니다. 제 눈앞을 가득 채운 스크린 속 흑백 사진 속 한국인들의 모습이 마치 살아 숨쉬는 거인들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의 굵게 파인 이마의 주름 하나하나가 한반도의 험준한 산맥 같고 마디가 굵어지고 굽어버린 손가락 하나하나가 200년 묵은 서구 문명의 법칙을 박살낸 무적의 창과 방패처럼 다가옵니다. 저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서구 지식인들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린 겁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저의 떨리는 숨소리를 끊고 카트린 교수님이 다시 옷깃을 여미며 마이크를 고쳐 잡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거대한 독수리처럼 무섭게 번뜩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한국인들의 핏물 어린 생존 지능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유럽인들이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일상을 어떻게 소름 돋도록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지, 그 끔찍하리만치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증거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죠.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제 알량했던 프랑스 엘리트로서의 허세와 긍지가 저 아득히 먼 동방의 험준한 산맥에서 불어오는 거대한 폭풍우 앞에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부러져 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세상을 지배할 자격을 증명한 그 위대한 부모 세대는 우리에게 어떤 잔인한 팩트를 들이밀려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고 다음 화면을 노려봅니다. 화면이 번쩍이며 눈이 시리도록 쨍한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은빛의 거대한 마천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가 화면을 압도합니다. 828m라는 경이로운 높이. 그 웅장한 자태에 강의실 곳곳에서 낮게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카트린 교수님이 우리를 쓱 둘러보며 아주 무심한 말투로 묻습니다. 이 인류 최후의 바벨탑을 현실로 끄집어내어 사막 위에 꽂아 넣은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거대한 자본? 아니면 중동의 막대한 오일머니? 저 역시 머릿속을 굴려보지만 짐작조차 가지 않습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된 우리를 향해 교수님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내뱉습니다. 바로 한국의 건설기업입니다. 순간 뒤통수가 얼얼해집니다.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건설은 그저 값싼 노동력을 갈아넣는 단순 노가다 아닙니까? 라며 따지듯 묻습니다. 그 가벼운 질문에 교수님의 두 눈에서 매서운 불꽃이 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유럽이 낡은 오만함에 빠져 글로벌 건설 시장에서 철저하게 밀려난 이유입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가혹한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쇳물을 밀어 올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리를 입히는 건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한 환경 엔지니어링이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과 맞먹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차 열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한반도의 그 거칠고 험준한 바위산을 뚫으며 다져진 한국인들의 도끼 어린 시공 능력은 모래바람 부는 사막에서도 극한의 빙하지대에서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죠. 화면이 휙 바뀌며 복잡하고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도면이 나타납니다. 2000년대 후반 중동에서 엄청난 규모의 원전 건설 입찰이 있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원자력의 종주국을 자처하며 당연히 우리가 따낼 거라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한국이 그 거대한 계약을 통째로 낚아채버렸습니다. 프랑스의 심장인 소르본 대학에서 뼈아픈 조국의 패배를 듣게 된 학생들은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립니다. 저 역시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졌을까요? 우리는 기술은 있었지만 그 기술을 사막 한가운데서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구현해낼 도끼 어린 시공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한 짐승 같은 속도와 극한의 완벽주의를 원자력이라는 최첨단 기술의 통째로 쏟아부은 겁니다. 기술과 건설의 압도적인 융합.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K생존 지능의 진정한 무서움입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노트에 미친 듯이 필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융단 폭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전혀 엉뚱하게도 커다란 옹기 항아리들과 붉은 빛이 도는 음식 사진이 떠오릅니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입니다. 첨단 기술을 논하다 말고 갑자기 웬 음식 타령인지 강의실 곳곳에서 어리둥절한 눈빛이 교차합니다. 한국인들은 그 가혹한 겨울을 버텨내기 위해 식재료를 썩히지 않고 미생물을 이용해 오랜 시간 숙성시키는 발효라는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싸우고 공존하며 밥상을 차렸죠. 자, 이 낡고 오래된 밥상머리의 지혜가 현대에 와서 어떤 무시무시한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화면이 번쩍이며 최첨단 무균실에서 하얀 방진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연구실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화면 중앙에 붉은 글씨로 바이오시뮬러 BIOSIMILAR라는 단어가 찍힙니다. 바이오시뮬러, 즉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복제약품 시장입니다. 화학 합성이 아니라 미생물을 다루는 극도로 예민하고 까다로운 첨단 영역이죠. 놀랍게도 현재 이 글로벌 바이오 위탁 생산 시장을 한국 기업들이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수천 년간 장독대에서 미생물을 다루며 발효의 마법을 부리던 그들의 뼛속 깊은 문화적 DNA가 고스란히 최첨단 세포 배양 기술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던 처절한 생존 지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약 산업으로 연결되었다는 이 기가 막힌 논리 앞에 제 알량한 뇌세포들이 찌릿찌릿 감전되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보죠. 교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학생들은 반사적으로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스크린에는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세로로 긴 만화, 이른바 웹툰 화면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중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볼 때 옛날 종이책처럼 옆으로 넘겨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손가락을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쭉 스크롤을 내리며 봅니다. 그렇죠? 이 세로 스크롤이라는 압도적인 형식 자체를 지구상에서 최초로 만들어낸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며 열변을 토하십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자신들의 훌륭한 만화와 캐릭터를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만화를 소비하는 형식 그 자체를 수출해버린 겁니다. 10단계로 이어지는 뷰티 스킨케어 루틴, 전 세계인을 화면 너머 남이 밥 먹는 모습에 넋 놓고 빠져들게 만든 먹방, 아이돌이 데뷔하기 전부터 팬들이 기획에 참여하게 만드는 K-팝 시스템까지. 한국은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인이 자신들의 문화를 소비할 수밖에 없도록 거대한 경험 설계의 틀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저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식은땀을 느낍니다. 우리 프랑스인들은 와인이 비싸고 향수 냄새가 좋다며 뽐내고
미국인들은 할리우드 영화가 최고라고 떠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뛰어난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파는 데 그쳤던 겁니다. 하지만 저 작고 험준한 나라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 악물고 버텼던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아예 세계인들이 뛰어놀 수밖에 없는 거대한 운동장의 규칙을 통째로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플랫폼과 콘텐츠,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문화를 양손에 틀어쥐고 세상의 기준 자체를 갈아치워버리는 압도적인 지배력. 주변을 둘러보니 방금 전까지 저처럼 콧대 높게 굴던 소르본의 엘리트 친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너클 잃고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는 덜덜 떨리는 펜이 쥐어져 있고 누군가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자신들의 치기 어린 무지함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가난하고 척박했던 땅이 품고 있던 것은 저주나 한계가 아니라 세상을 통째로 집어삼킬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깔아놓은 모바일 플랫폼의 레일 위를 달리고 그들이 짜놓은 시각적 규칙 안에서 울고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아시아의 좁고 험한 변방 국가라고 조롱했던 그곳이 사실은 우리 유럽인들의 일상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문명의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진실의 쓰나미 앞에서 제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형체도 없이 바스러진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그토록 가혹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전 세계의 룰을 지배해버린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근성과 위대한 생존력에 제 영혼마저 송두리째 굴복해버리는 기분입니다. 가슴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저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경외심과 전율이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강의실은 여전히 무거운 침묵 속에 푹 잠겨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넋이 나간 채 굳어버린 우리들의 얼굴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응시하십니다. 화면 위를 장식하며 우리를 압도했던 화려한 스마트시티의 전경도 전 세계를 휩쓰는 웹툰과 최첨단 바이오의 이미지들도 일순간 스크린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그 텅 빈 하얀 바탕 위로 이윽고 아주 투박하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서서히 떠오릅니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작업복, 그 위로 가지런히 포개진 어느 늙은 노동자의 거칠고 굵은 두 손.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뭉툭하게 달아버린 손톱과 깊게 패인 주름들이 마치 국토의 70%를 덮고 있다는 그 험준한 한반도의 산맥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합니다. 여러분! 교수님의 서늘했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짙은 호소력을 띠며 텅 빈 공기를 가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술과 문화의 동시 지배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문명사적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30년 만의 압축 성장, 갈등의 빠른 해소, 대중을 위한 완벽에 가까운 경험 설계. 다 좋습니다. 학술적인 분석과 데이터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이고도 가슴 아픈 본질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두 개의 문명 엔진을 동시에 맹렬하게 돌리기 위해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연료로 태웠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료라니.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스크린 속 그 투박한 두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기적의 연료는 땅에서 캐낸 석탄도 사막에서 솟구치는 석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들, 그 지독하게 가난하고 척박했던 조국의 현실을 맨몸으로 견뎌낸 한국의 부모 세대, 그들의 붉은 피와 땀 그리고 처절한 청춘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묵직한 한마디에 꽉 다물고 있던 제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영국은 전 세계 식민지의 자원과 피를 빨아먹으며 대영 제국을 세웠고 미국은 그 광활하고 비옥한 영토와 막대한 달러를 태워 세계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쥐어짤 자원조차 단 한 줌도 없던 그 좁고 가파른 바위산에서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의 뼈와 살을 장작처럼 불태워 이 거대한 문명의 불빛을 밝혔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나처럼 굶주리게 하지 않겠다며 살을 애는 칼바람과 숨이 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은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세련된 한국의 스마트폰, 화려하고 완벽한 문화 콘텐츠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평생을 굽은 등과 갈라진 손발로 살아온 한국 어르신들의 지독한 눈물과 거룩한 희생이 가장 단단한 철골 콘크리트처럼 깔려있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두 손으로 붉어진 얼굴을 푹 감싸줍니다. 꽉 감은 두 눈 사이로 손가락 틈새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과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프랑스가 세상을 이끄는 가장 우월하고 고상한 문명이라며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운 좋게 물려준 아름다운 예술품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요로운 평야에 기대어 마치 제가 그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룩한 양건방을 떨었습니다. 자원도 없는 가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그들을 얼마나 깎아내리고 무시했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토록 우러러보던 유럽의 그 교양과 여유라는 것은 사실 선조들이 피 흘려 남겨준 막대한 유산을 그저 편안하게 갉아먹고 소비하는 나태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반면 저 아득한 동방의 끝자락에 사는 한국인들은 완벽한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습니다. 아니, 무보다도 못한 끔찍한 절망 속에서 기어코 세상을 지배할 가장 완벽한 문명을 빚어냈습니다. 공장의 매연을 들이마시며 기적 같은 기술을 일으키고 뼈가 부서지도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평범한 나라라면 단 하나의 불빛조차 켜기 힘든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은 기어이 공장의 거친 불빛과 무대의 화려한 불빛을 동시에 켜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경제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계를 넘어 인간이 어디까지 위대해질 수 있는가를 전 세계의 역사 앞에 똑똑히 증명해 보인 처절하고도 눈부신 인간 승리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트린 교수님의 짧은 끝인사가 텅 빈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대강의실 안에 있는 100여 명의 소르본 엘리트 학생들 중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가방을 챙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의자를 밀어넣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곳곳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와 누군가의 깊고 무거운 탄식만이 강의실에 찬 공기를 맴돌 뿐입니다. 저 역시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제 스마트폰을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불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것은 그저 매끄럽고 차가운 쇳덩어리이자 일상을 돕는 흔한 전자기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까만 액정 화면 위로 거친 모래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사막에서 땀 흘리던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얼굴이 겹쳐 아른거립니다. 깊은 밤까지 졸린 눈을 비벼가며 도면을 그리고 덜덜거리는 미싱을 돌리고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기계를 만지던 수많은 한국 어르신들의 밭은 숨소리가 귓가에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저는 떨리는 두 손으로 그 스마트폰을 조심스레 하지만 아주 꽉 쥐어봅니다. 지금 제 손안에 쥐어진 이 작은 기계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숭고했던 인생이자 피눈물 나는 헌신이 빚어낸 거룩한 결정체입니다. 그들이 굽은 허리로 짜올린 그 촘촘하고 거대한 경험 설계의 그물망 안에서 지금 전 세계가 숨을 쉬고 노래를 부르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비틀비틀 강의실 밖을 빠져나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을 열고 파리의 심장, 눈부신 샹젤리제 거리로 나섭니다. 그런데 늘 걷던 이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길가의 노천 카페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콧대 높은 파리지앵들의 손에는 어김없이 한국 기업의 로고가 선명한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거리를 가로지르는 젊은 학생들의 태블릿 화면에서는 한국의 웹툰이 쉴 새 없이 스크롤되며 그들의 혼을 쏙 빼놓고 있고 이번 화가의 커다란 전광판과 스피커에서는 심장 박동을 강하게 때리는 K-팝의 멜로디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세상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토의 크기나 막강한 군사력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굴복시키는 그런 야만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고 세계인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진정한 문화와 기술의 절대 제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문명의 두 가지 교대 법칙을 박살내고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을 불태우며 세계의 표준을 호령하는 단 하나의 나라. 저는 센 강변의 낡은 돌란간에 기대어 서서 물결 위로 눈부시게 부서지는 황금빛 저녁 햇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불과 몇 시간의 짧은 수업 만에 제 알량했던 인생의 세계관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진 편견의 파편 사이로 저 아득한 아시아 대륙 끝자락에서 거친 바위산을 뚫고 솟아오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문명의 빛이 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눈부신 빛의 이름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 영원히 꺼지지 않을 위대한 이름, 대한민국입니다. 얼굴에 묻은 눈물 자국을 소매 끝으로 훔쳐낸 제 입가에 생전 처음으로 진심 어린 굴복과 무한한 존경이 담긴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당신들은 온 세상을 다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당신들의 부모 세대가 흘린 그 피땀이 마침내 세상을 완벽하게 이겼노라고. 저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저 멀리 동방의 위대한 나라를 향해 뜨겁고 우렁찬 기립박수를 보냅니다.